예,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단이 출범한 지 40여일 만에 첫 번째 소환 조사인데요. 한편 집단의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가수 최종훈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이 되는데요. 네. 오늘 관련 내용들을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뇌물 수수 또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네. 검찰 포토라인 선하 싶었는데 결국 섰네요. 네. 예, 이번 김학의 수사단이 시작된 지 출범한 지 40여일 만에 처음으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또 네. 김학의 전 차관도 이전에 비공개 조사였기 때문에 사실상의 공개적으로 모습 드러낸 건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관심이 갔었습니다. 뻔한 얘기를 했어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일단 네. 혐의점부터 복기를 해볼까요? 예. 네, 사실 김학의 차관에 관한 혐의가 하도 많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한두 가지로 특정할 수는 없고요. 예. 크게 두 가지 그리고 조금 더 나누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일명 통칭이 되는 성접대 동영상. 이것이 과연 성범죄가 있었는가, 특히 특수강간 혐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조사와 2차 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내려지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진상조사단의 수사 공고에서도 일단은 빠져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요. 예. 또 여론적인 관심도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얼마 전에 또 그 동영상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 또 사실 지금 검찰 조사의 좀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는 부분은 뇌물죄 부분입니다. 네네. 예, 지금 뇌물죄와 관련돼서 윤중천 씨, 핵심적인 이제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윤중천 씨가 과거에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진술을 한 상황입니다. 뭐 아파트와 관련된 부분이랄까, 네. 그림이랑 관련된 부분, 승진 청탁 관련된 부분들을 네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예. 해당되는 부분들을 핵심 이제 구체적으로 추궁할 것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기존에 이것들이 1차, 2차 두 번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무혐의 되는 과정에서 혹시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외압이 작동한 부분이 없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그 윤준천 씨를 통해서 나온 뭐 그림 관련된 부분, 또 네. 집과 관련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집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윤중천 씨가 원래 건설업자 아닙니까? 예, 예. 목동 일대에서 이제 재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었고 약 2007년경으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예. 2007년경에 김학의 전 차관이 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줄 테니까 잘 되면은 아파트를 싸게 달라라고 이런 요구를 했다라는 네. 진술을 한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제 뇌물죄에 적용이 가능하지고요. 또 이 아파트의 가액이 대략적으로 추정해봤을 때 얼마 정도 되는지를 토대로 해가지고 뇌물죄에서 이제 더 상위 법령이 네네.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그 적용 가능성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아파트를 실제로 받지는 않았잖아요. 네. 안 받았는데도 뇌물죄 성립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 형법 제129조에서 수뢰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실제적으로 결과적으로 받지 않았어도 맞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요구만 얘기를 했더라도 오고 왔다면은. 예, 바로 뇌물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윤중천 씨의 말처럼 이런 요구 사실이 밝혀진다. 그렇다면 네네.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렇군요. 가액이 1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관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돼서 이제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은 그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때 뭐 된다는 얘기 많았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아파트면은 꽤 하잖아요. 그렇죠. 1억은 무조건 넘기 때문에 네. 공소시효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금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고요. 예. 무기징역형이 있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15년까지 공소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15년. 2007년이라고 했으니까 15년이면 아직 2022년까지니까 그렇죠. 도과가 되지 않은 많이 것이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도 만약에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이 된다. 네네. 되면은 이것 또한 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또한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15년, 있습니다. 그것도 15년인 거예요? 네, 근데 다만 지금 보도되고 있는 불법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수가 그 있습니다. 특수강간을 정의하려 하더라도 네. 피해자의 뭐 진술도 있어야겠습니다만 네, 특수강간이라는 것도 이제 서로 진술이 엇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네. 특수강간이라는 걸 뭔가 입증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될 텐데 맞습니다. 여성들의 진술만으로는 또 불가능할 거 아닌가요? 네, 그건 또? 맞습니다. 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입증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네. 그것이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중간간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뭐 약물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도용됐다는 것들이 적용됐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서 입증이 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났고 약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조금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도 내용을 통해서 보는 거는 검찰도 뇌물 부분에 좀 더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윤중천 씨가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어떤 진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두 사람 간의 대질 신문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저는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이 지금까지 대응은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하는 네, 네.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핵심적인 이제 원래 뇌물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보통 받은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고요. 준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받은 사람은 안 받았다라고 하고 네. 대질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공판 절차에서도 기소가 되더라도 공판에서 똑같은 과정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김학의 전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혐의 내용은 조금 다르긴 했지만은 앞서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2번이나 받았기 때문에 네. 이를 토대로 해서 지금 적용되는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새로운 증거는 사실은 윤중천 씨의 진술일 수가 있어요. 네, 네. 그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질 신문을 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지난 그 5월 1일에 저희가 연합 기사를 보면은 김학의 수사단이 윤중천 씨에 대해서도 그 예전에 이제 내연 관계 여성에게 박모 씨라고 하죠. 네. 그분한테 24억 사기 혐의로 네. 고소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재조사를 벌인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1억이 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윤중천 씨 같은 경우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네. 김 전 차관과의 어떤 그 관계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뭔가 좀 실토할 가능성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윤중천 씨가 쥐고 있는 거죠. 예. 윤중천 씨가 근데 이제 진술에 협조적이지 않거나 예.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윤중천 씨를 구속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윤중천 씨부터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런 형태의 범죄 수사를 보시면은 보통 포토라인에 쓰게 되는 것은 조금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그 재반 참고인들과 핵심적인 예. 증인들의 증언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토대로 해서 이제 핵심 당사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죠. 이제 윤중천 씨의 진술 중에서 보도된 내용 중에 상당수가 이제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지금 관련해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말을 종합해 보면 지금 검찰은 뭐 어느 정도 좀 혐의 입증에 자신을 한다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면 김 전 차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조사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가요? 이것도 본인도 좀 어느 정도 궁금한데요. 인정을 한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제 과거 이제 지금은 강제 수사로 이게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기존에는 이제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진상조사였습니다. 예. 진상조사라는 건 어떤 강제성이 없다는 그렇죠. 거죠. 범죄 혐의자에 대한 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 협조를 안 했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김 전 차관의 어떤 구체적인 뇌물 혐의에 대해 가지고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의자로서 만약에 출석을 안 한다. 그렇다면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될 수가 있죠. 예. 도주의 우려가 영장이. 있다고 봐서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을 혐의를 인정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출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본인의 같습니다. 의사와 상관없이 네. 피의자 신분은 검찰 쪽에서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없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기존의 수사 관행에 대해서 사실 검찰 내부에서도 반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 전 차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많았던 사건인데 2번이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네네. 저희가 한 번도 소환되는 거 본 적이 없죠. 그렇죠. 한 번은 비공개 소환이었고 한 번은 병원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사실은 감사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있었죠. 예, 다른 꾸준히 와 경우에는 있었죠. 뭐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네. 대부분의 건물들까지도 다 공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검찰 쪽에서도 이제 과거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보는 또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개 소환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앞서간 이게 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김 전 차관에 대해서 혐의가 특정이 되고 네.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위는 꽤 높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네. 보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면은 1억 원 이상의 뇌물 수수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되어 그러니까 있습니다. 최소 10년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양형 인자들을 고려하긴 하는데요. 지금 불리한 양형 인자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수사 과정에서 기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인 은폐 시도도 있었고 또 혐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모든 부분들이 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을 수사 과정에서 혹여 다른 권력적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수사를 방해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양형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요. 예.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가 안 된 부분들도 있지만은 수사 기록과 내용상으로는 여러 가지 불법 사실들이 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양형 판단에서 고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인데요. 예. 이 정준영 씨 단톡방에서 이제 성폭행, 집단 성폭행 정황이 알려지면서 오늘 가수 최종훈 씨와 일반인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 씨 같은 경우는 계속 혐의를 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구속 여부를 가릴 핵심 쟁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 피해자분께서 고소를 하셨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객관적인 정황에 대해서 확인이 됐을 거고요. 3명이지 않습니까? 예. 3명마다 다 각각 개별적인 조사들이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그리고 단톡방 대화 내용도 지금 경찰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고소인의 진술, 그리고 피해자들의 진술, 그리고 단톡방의 당시 정황이 일부 담겨 있는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일단 일흥 추정되는 거는 아마 중간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약물로 중간간. 인해서 그렇죠 의사가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강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가지고 하는 네, 것을 네. 강간이라고 겁박을 이해하고 한 다음에 있는데요. 하는 거예요. 예. 이제 술이나 약물로 인해서 한거가 불능한 상태를 이용하는 것을 중강간이라고 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강간과 동일한 범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여성분께서 정신을 잃게 될 이유가 무엇이었고 네.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할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피의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피의자마다 굉장히 강한 압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또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은 범죄 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중간간 혐의인가요? 중간간이고 같이 예. 합동해서 그것을 벌였다면 특수강간이 되는 것이죠. 예. 합동범위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간보다는 또 더 더 중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합동해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예.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제 특수강간으로 처벌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중형. 그러니까 죄질에 봤을 때는 아까 이제 예. 강간보다는 중간간이 좀 더 동일합니다. 동일한 겁니까? 네, 그리고 동일하고요. 이제 거기다 이제 특수로 네. 가면 더 높아지는 거. 그렇습니다. 이해하면 되겠군요. 근데 네. 이 최종훈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은 그 현장에는 있었지만 나는 성폭행은 안 했다라고 하는데 네.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이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적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아, 예, 예. 공동정범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들을 같이 모의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 그래서 거기 협조한 경우 예를 들어서 방중한 겁니까? 2명, 3명이 방관한 있는데 건가요? 2명이 합동강간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망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도와줬다. 이런 경우도 이제 같이 그런 공모가 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처벌 수위는 같나요? 같이 근데 이제 있었다면? 그 구체적인 법정형으로는 똑같을 수 있지만요. 예.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여지도 조금은 있습니다. 네, 구성 여부는 저희가 어떻게 좀 이게 혐의의 중대성도 있고 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인데 네. 일단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같은 경우보다는 혐의의 중대성 쪽으로 저기 좀 이렇게 네. 재판부가 좀 신경을 쓸까요? 혐의의 중대성 당연히 있고요. 왜냐하면 5년 이상의 징역형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증거인멸에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는 사실은 이 3명의 진술이 소위 말하는 말맞추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어떻게 보면 말맞추기 시도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영장을 청구한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된다면 청구가 예. 기각된다면은 세 사람이 말맞추기를 통해서 혐의 사실을 덮으려고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꼭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그리고 높습니다. 일단은 최종훈 씨는 아까 성유미 앵커의 말대로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네. 영장심사 때 부인하면 좀 불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객관적인 증거들이 충분히 네. 있는 상태에서 부인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증거인멸에 적극적인 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부인하는 것만으로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물론 그건 하지만요. 아니겠습니다만. 네, 예. 약간 실무적으로 그런 혐의가 부분이 있음에도 있습니다. 불구하고 부인을 네, 한다면 그렇습니다. 불리할 수는 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이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 중에 한 명이죠. 이문호 씨가 수사 도중에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그러게요. 보도가 연합뉴스 TV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네, 사실은 그 버닝썬 그리고 이 대표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지고 또 예. 조사가 이루어진 게 2월 중순부터였죠. 근데 2월 말에 이제 또 다시 마약 검사, 성분 검사를 했는데 이제 소변 검사에서 케타민 성분이 또 검출이 됐다라고 네네. 나타났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려면은 사실은 그 검사 시점으로부터 3일 내지 5일 정도 전에 마약을 했어야지만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국가서의 소변 검사 내용에 따르면은 이 2월 말 이전에 3일부터 5일 내에 케타민을 복용했다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 맞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은 본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마약이 투약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이 케타민 성분이 그 전에도 복용한 것들이 드러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좀 상습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경찰 검사를 받는 조사받는 입장에서 좀 심적인 부담 때문에 어떻게 뭐 그런 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네. 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 사실 버닝썬 사태에 대해서 대중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법과 수사 권력 위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는 네네.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검찰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약을 복용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비난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